제가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은 언제나 저녁 무렵. 국물이 자글자글 끓던 제 설렁탕집 안 풍경입니다. 경남 밀양 내 버스 정류장 바로 맞은편에 자리 잡은 제 가게는 겉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시골 식당이었지요. 간판도 낡아 글씨가 희미하게 바랬고 문짝은 오래돼서 여닫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60이 되었는데 이혼 후 홀로 고향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이 젊었을 땐 도시에서 아등바등하며 살았는데 결국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집을 개조해 설렁탕집을 차린 지도 어느덧 10년 가까이 되어 갔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솥뼈를 푹 고아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상을 정리했습니다. 낮에는 장날에 들르는 손님이나 동네 주민들이 와서 뜨끈한 국밥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녁이 되면 가게 불을 끄고 집 안에 들어서면 그 고요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 벗삼아 밥상을 지킬 때가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주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고 유난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국물솥에 불을 줄이고 있던 순간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어깨를 떨구고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연민이 일었습니다. 나이는 대략 60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도 단단하면서도 허기진 듯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다가와 잠시 머뭇거리더니 여기 설렁탕 하나 가능할까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무심히 그러나 속으로는 약간 긴장한 채 예, 앉으세요.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국물을 덜어내는 제 손끝이 괜히 떨렸습니다. 손님 한 분이 들어온 게 뭐가 특별하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뜨끈한 국물이 담긴 그릇을 앞에 두고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젓가락질은 서툴렀지만 마치 오래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드시지도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셨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슬쩍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말없이 국물에 기대는 듯한 그분의 뒷모습이 제 오랜 외로움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그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범한 손님일 뿐인데 빗속을 홀로 걸어 들어와 국밥을 드시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내가 저분을 신경 쓰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괜히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외로운 마음이 괜스레 흔들린 것이었겠지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가방을 들고 천천히 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낯선 얼굴은 이제 조금 익숙해졌고 저는 내심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설렁탕 하나, 수육 조금 곁들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예, 오늘은 수육도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큰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이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먹는 순간마다 마치 제 국물이 아니라 제 마음을 삼켜주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리대 너머에서 몰래 시선을 보내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끝내 국물을 다 비우고 천천히 수육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멀리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만 제겐 마치 제 안쪽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분이 계산을 하실 때 손가락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때 저는 제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듯 따뜻한 그 손끝의 감촉이 제 심장을 덮치듯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돈을 받고 잔돈을 내드렸지만 안쪽에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는 이제 예순인데 설렘이란 게 다시 찾아올 줄이야.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의 눈빛에, 손끝에, 목소리에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가슴속 깊은 외로움이 잠시나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방 창문이 살짝 열리며 바람이 들어온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지금 돌아보면 참 우연 같으면서도 운명이었다 싶습니다. 만약 그날 비 오는 저녁 그분이 제 설렁탕 집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 묻혀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이 저를 흔들어 놓았고 결국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과 제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될지. 다만 그 첫 만남에서 느낀 묘한 떨림과 전율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두 번째, 세 번째로 마주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균열은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내면의 문틈이었고 거기로 바람이 불어오듯 낯선 설렘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식당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낮에는 장사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저녁 문 닫을 즈음이면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그 시간쯤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번 반복되니 저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리하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제 안쪽에서는 말 못할 두근거림이 일곤 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에도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설렁탕 그릇을 마주한 채 국물을 뜨는 모습,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들며 천천히 씹는 표정, 가끔은 뜨거운 김에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까지도 저에겐 낯설고도 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너머에서 혹은 옆자리에 앉아 그분의 움직임을 몰래 살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혼자 속으로 물으면서도 그 시선은 좀처럼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갈 무렵 다른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식당 안에는 저와 그분만 남았습니다. 국물이 자글자글 끓는 소리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가게 안을 메웠습니다.
도현 씨는 국을 반쯤 남겨둔 채 제게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밤마다 혼자 계시지요? 이 큰 집에 혼자라 무섭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저는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웃음으로 감추며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혼자라는 게 때론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제 가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굳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커피라도 드시겠어요? 라며 머물 이유를 만들었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자리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식당 불을 끄고 뒷정리를 함께하는 정도였습니다. 설거지 거품이 가득한 싱크대 앞에서 제가 앞치마를 두른 채 접시를 닦고 있으면 그분은 묵묵히 젖은 그릇을 받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분명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릇을 받으며 손끝이 스칠 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안쪽에서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장사 끝내고 남은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추우니까 조금만 같이 하실래요? 라고 제가 조심스레 물었고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소주잔 2개를 올려두고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제 손끝이 괜히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잔이 몇 차례 오가며 얼굴이 달아오르자 긴 침묵 속에서 그분의 손등이 제 손에 스쳤습니다. 아주 우연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거두려다 이상하게도 제 손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은근하게 전해지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와 대비되는 뜨거운 기운이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무를 때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다가도 다시 끌려 돌아갔습니다.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이 그날 밤은 제 어깨를 흔들며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마친 뒤 식당 뒷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온돌방은 좁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국물 냄새 대신 묘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불을 낮추고 앉아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엔가 우리의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이마가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 숨결이 교차하는 순간 저는 오래 잊고 있던 떨림을 다시 느꼈습니다. 숨결과 숨결이 얽히며 무게는 겹쳐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내 입술을 덮으며 스며들었습니다. 이불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이불이 사각거리는 작은 소리조차 크게 울렸습니다. 짧게 끊기는 호흡이 서로의 귀끝에 닿았습니다. 떨림이 방 안구석마다 번져 나갔습니다. 손길이 등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피부 위로 퍼져나가는 온기에 몸이 떨렸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운 팬티 안에 몰려왔습니다. 뒷가를 스치는 그의 숨결은 낮게 울렸습니다. 속삭임 하나에도 온몸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눈을 질끈했지만 불빛은 더 짙어졌습니다. 이 방 안에는 우리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방은 단순한 뒷방이 아니라 우리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평범한 설렁탕집 사장과 손님으로 보였지만 문이 닫히면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담담히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지만 저녁이 찾아오면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여전히 여자인가 보다. 나이 들어도 설렘은 찾아오고 몸은 여전히 온기를 원하며 마음은 누군가의 시선을 갈망한다는 걸요. 사실 돌이켜보면 노골적인 장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손길, 마주친 시선, 숨결이 얽히는 거리감이 그 무엇보다 강렬했습니다. 그 감각은 아직도 제 몸 안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와 회상해보면 그 시절은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잠식돼 있던 제 일상이 그분과의 작은 순간들로 인해 다시 빛을 찾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종종 그 겨울밤의 온돌방 풍경이 떠오릅니다. 소박한 불빛 아래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그때의 공기, 그때의 떨림.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 마음이 이미 도현 씨를 기다리고 있음을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숟가락을 정리하는 손끝이 괜히 설레고 국물 솥에서 올라오는 김 사이로 문이 열리길 기다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늘 담담한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라고 맞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콩닥거리며 뛰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특별한 사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둘만 있을 땐 묘한 친밀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물을 함께 떠먹으며 오늘은 국물이 조금 더 진하네요. 라고 말하면 도현 씨는 조용히 웃으며 사장님이 끓이셔서 그렇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말들이 쌓일수록 제 안에서는 오랫동안 잠자던 감정이 새롭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밀해지던 어느 장날, 저는 도현 씨와 함께 읍내 아리랑 시장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늘 장날이면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혼자가 아닌 둘이 걷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처음에는 멀찍이 떨어져 걸었습니다. 장터는 북적이고 좁은 골목마다 좌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양옆으로 색색의 천막이 드리워져 햇살이 차단된 어두운 통로, 사람들 눈길이 덜 닿는 그 순간 도현 씨의 손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분의 손길은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은근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지는 체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나이 60에 다시금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서로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잡은 손을 쉽게 놓을 수 없었고 그 뜨거움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설렁탕집 불을 끄고 나서도 제 손에는 여전히 도현 씨의 체온이 남아 있었고 그 감촉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근처 표충사 산책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삼벚꽃이 만개하여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산길은 한적했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도현 씨는 제 어깨를 흘끗 보더니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차네요. 라는 그의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저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어깨에 닿은 외투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의 품이 제 어깨를 감싼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산길에서 우리는 오래 걸으며 서로의 지나온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 아내와의 이별, 홀로 지낸 세월, 그리고 저 역시 겪었던 외로움과 실패. 말로는 담담히했지만 그 속에 깃든 아픔과 허전함이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 꽃잎이 얼굴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짧은 스침이었지만 도현 씨는 제 손을 덮어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오래 잊고 지내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설렁탕집에 자주 오는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둘이 눈 맞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이 가볍게 오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짜릿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비밀스럽게 공유하는 시선과 손길,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은밀한 순간들이 제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레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넓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숨결은 너무도 넉넉했습니다. 국물 대신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어깨가 닿아 있었습니다. 그 은근한 접촉 속에 제 몸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제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도현 씨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끝내 따뜻한 온기를 갈망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작은 에피소드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의 은밀한 손길, 산길의 꽃빛 속 어깨의 체온, 그리고 가게 뒷방에서 나누던 깊은 대화와 숨결들. 그 순간순간이 제겐 황혼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아도 그 모든 장면이 제 안에서는 충분히 강렬하고 에로틱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각, 누군가에게 다시금 눈빛을 주고받으며 떨릴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과 나눴던 그 작은 순간들은 아직도 제 가슴에 불씨처럼 남아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다시금 사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도현 씨와 함께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도현 씨와의 관계를 더 깊이 실감하게 된 것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렁탕집에 자주 오는 손님 정도로 보았겠지요. 하지만 세상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어떤 사소한 반복조차 곧 소문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저 집에 낯선 남자가 자주 드나든다더라. 혼자 사는 과부랑 자꾸 붙어 다닌다. 는 말들이 슬금슬금 퍼져나갔습니다. 저 역시 당황했지만 그때는 그저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점점 무게를 더해 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괜스레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씨가 제 앞에 와서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폐를 알아왔습니다.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과 체온이 제 삶을 다시 데워주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이미 오래된 병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야말로 우리 관계를 방어해주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 씨의 병을 알게 되자 수군거림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불쌍한 노인을 돌봐주고 있구나.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수상쩍은 관계라고 했지만 이제는 인정할 만한 선행으로 포장된 것이지요. 그 순간 저는 마음 한켠이 씁쓸하면서도 묘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치료와 보살핌이라는 알리바이 덕분에 오해를 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는 아무 방해 없이 도연 씨와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희가 함께한 시간은 분명 치료라는 이름 아래 있었습니다. 낮에는 약을 챙겨주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주었지요. 설렁탕 국물에 인삼이나 대추를 넣어 끓여주면 그는 웃으며 사장님 덕에 사는 기분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분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치료의 시간은 단순히 약과 음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면 가게 불을 끄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두 사람만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누워 숨을 고르며 약을 삼켰고 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손길에서 시작된 온기가 차츰 우리 사이의 긴장으로 번졌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체온은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눈을 붙잡을 때면 저는 도망치듯 시선을 돌리다가도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눈 속에는 외로운 남자의 쓸쓸함이 있었고 동시에 여전히 여자를 갈망하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씨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열정이 남아있을까 생각했던 제가 오히려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늘 담담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저렇게 애써 보살펴 주시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라는 명목 아래 우리는 서로를 만지고 기대고 위로했습니다. 나란히 누워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조심스럽게 손길을 맞잡으며 서로의 체온을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아도 그 긴장과 떨림은 제 삶에 뜨거운 피를 다시 돌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각, 누군가에게 다시금 눈빛을 주고받으며 떨릴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과 나눴던 그 작은 순간들은 아직도 제 가슴에 불씨처럼 남아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다시금 사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도연 씨와 함께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도현 씨와의 관계를 더 깊이 실감하게 된 것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렁탕 집에 자주 오는 손님 정도로 보았겠지요. 하지만 세상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어떤 사소한 반복조차 곧 소문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저 집에 낯선 남자가 자주 드나든다더라. 혼자 사는 과부랑 자꾸 붙어 다닌다. 는 말들이 슬금슬금 퍼져나갔습니다. 저 역시 당황했지만 그때는 그저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점점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괜스레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씨가 제 앞에 와서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폐를 알아왔습니다.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과 체온이 제 삶을 다시 데워주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이미 오래된 병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야말로 우리 관계를 방어해주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 씨의 병을 알게 되자 수군거림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불쌍한 노인을 돌봐주고 있구나.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수상쩍은 관계라고 했지만 이제는 인정할 만한 선행으로 포장된 것이지요. 그 순간 저는 마음 한켠이 씁쓸하면서도 묘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치료와 보살핌이라는 알리바이 덕분에 오해를 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는 아무 방해 없이 도연 씨와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희가 함께한 시간은 분명 치료라는 이름 아래 있었습니다. 낮에는 약을 챙겨주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주었지요. 설렁탕 국물에 인삼이나 대추를 넣어 끓여주면 그는 웃으며 사장님 덕에 사는 기분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분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치료의 시간은 단순히 약과 음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면 가게 불을 끄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두 사람만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누워 숨을 고르며 약을 삼켰고 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손길에서 시작된 온기가 차츰 우리 사이의 긴장으로 번졌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체온은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눈을 붙잡을 때면 저는 도망치듯 시선을 돌리다가도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눈 속에는 외로운 남자의 쓸쓸함이 있었고 동시에 여전히 여자를 갈망하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씨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열정이 남아있을까 생각했던 제가 오히려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늘 담담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저렇게 애써 보살펴 주시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라는 명목 아래 우리는 서로를 만지고 기대고 위로했습니다. 나란히 누워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조심스럽게 손길을 맞잡으며 서로의 체온을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아도 그 긴장과 떨림은 제 삶에 뜨거운 피를 다시 돌게 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먼저 묻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함께 있어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 하겠지요? 그러면 도연 씨는 낮은 목소리로 괜찮습니다. 지금은 우리 둘만 아는 시간이니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며칠간 몸이 더 안 좋아져 거의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뒷방을 따뜻하게 덮이고 국물에 약재를 넣어 끓여냈습니다. 그는 힘겹게 웃으며 사장님 덕분에 버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다시 붙잡아주는 여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치료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치료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빈 가슴을 채워주는 일이었고, 오랜 외로움을 덮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착한 보살핌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밀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밀한 반전은 저와 도연 씨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참 착하세요. 저런 분 돌봐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라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미안함과 짜릿함이 교차했습니다. 알리바이 덕분에 우리의 관계는 보호받고 있었으니까요. 사실을 알면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하며 혼자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진심도 있었습니다. 저와 도연 씨는 그 나이에 다시금 서로를 발견했고 몸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병은 우리를 가리키는 시선에서 방패가 되었고 동시에 우리만의 은밀한 세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었으니까요. 이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제게는 두 번째 젊음과도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과는 다른 그러나 결코 덜하지 않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세상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언어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설렁탕집 사장이 불쌍한 노인을 보살펴준 이야기로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이상의 이야기로 한 여인의 뒤늦은 사랑으로 두 사람의 은밀한 연대로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